공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유서진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협회에서 한 10여 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 10여 년 동안 기업, 기관, 그리고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PC 10대 미만의 스타트업부터 PC 만대급, 여러분이 아실만한 곳으로는 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아웨이, 위메이드, 서울대학교 등을 직접 컨설팅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배웠었던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좀 알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요.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은 좀 아닌데요. 한 1, 2년 전만 해도 우리 회사가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좀 돈 주고 팔아도 되냐, 아니면 내 친구가 이제 사업을 좀 작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 안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좀 팔아도 되냐, 이런 이야기들 종종 이제 업무상 이제 문의 전화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이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요. 저작 재산권자는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보시면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마지막 줄 보시면요. 최종 사용자 계약서와 같은 율라, 엔드유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인데요. 여기에서 작성된 대로 준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여기는 시그마 라인이라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입니다. 노란 박스 보시면요. 그 양도 조항을 보면 사용자, 양도인은 양수인이 이 사용권 증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는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제품을 양도할 수 있다입니다. 이 경우에는 돈 주고 구매하시고 그 이후에 필요가 없어진 경우라면은 양도 양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여기는 탭스랩이라는 저작권사인데요. 보시면 사용권자에게 부여된 사용 권한의 일부 또는 전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품 구매를 해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양도, 양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예시인데요. 이거는 오토데스크라는 저작권사의 그 서브스크립션 약관 중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요. 귀하는 오토데스크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양도 양수의 가장 흔한 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직이 합병을 한다, 아니면은 분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 일단 무조건 양도 양수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들마다 있는 이 양도 양수 정책들 살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양도뿐만 아니고 이용 방법, 이용 기간, 그다음에 이용 수량에 대한 에서도 이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용 기간에 제한을 둔 예시입니다. 백신 소프트웨어라던가 서브스크립션으로 구매한 소프트웨어들 대부분 1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죠. 자, 그리고 이용 장소에 제한을 둔 예시입니다. 이거는 안랩의 라이선스 정책인데요. 노란 박스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기관에서 구매한 거는 가정에서 설치하지 말고 개인용으로 구매한 거는 기관에 설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대표적인 개인용 백신 소프트웨어죠. V3 라이트인데요. 이거 아마 돌아가셔서 툴이 있으신 경우에 한번 돌려보세요. 최소 2세대 정도에서는 이 V3 라이트 검출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 박스 보시면요. 본 제품은 개인을 위한 무료 백신으로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알툴즈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조직에서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알툴즈 프로그램, 알약, 알집, 알씨 대표적인 제품이죠. 이 제품들 가정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무료로 사용을 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비영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건데 이거를 조직에서 설치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입니다.
자, 여기 설명의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회사, 학교, 공공기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정품을 구입해야 되고, 마지막 줄 보시면 이처럼 알툴즈의 라이선스 취득 여부는 사용하는 장소가 기준이 된다고 이소프트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수량에 대한 제한인데요. 어도비 제품, CC 제품들 사용을 하시는 곳 많으시죠? 여기 글씨 노란 색깔 첫 번째 줄을 먼저 보시면요. 여러 대의 컴퓨터에 어도비 CC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최대 2대에서 로그인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대의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 대의 컴퓨터에 어도비 앱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 카피나 2카피 정도 구매하셔서 A라는 직원,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 D라는 직원 PC에 설치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라는 직원, 이건 유저당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A라는 직원에게만 부여된 그 디바이스에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오신 담당자분들 이렇게 저작권사에 많이 급변하는 라이선스 정책들 다 알고 계시다면은 상관은 없으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툴 같은 것들 활용을 해서 관리하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벌 규정 저작권법 제41조고요.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업무상 위법 행위를 한 종업원이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도 동시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노란 박스 보시면요. 이게 실제 판례 내용이거든요. 읽어볼게요.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복제하였다면 피고는 직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하는 사용자로서 여기에서 사용자는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유저가 아니고 대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로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자면요. 그 패키지 소프트웨어 박스형 포장 제품이라고 하죠. 이것들 불법 복제한 그 프로그램 수 만약에 5카피라면 5카피 곱하기 그 정품 소매 가격으로 매겨집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도 볼륨 디스카운트 같은 것들을 받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공공기관에는 그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정품을 미리 관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경우라면 더 저렴한 가격에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불법 복제를 사용을 하시다가 단속이 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시게 됩니다. 자, 아까 그 양벌 규정 말씀드렸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담당하시는 분들은 이 면책 적용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면책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총 6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교육에 의한 통제입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연 1회 이상 이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관련된 그 교육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수료증 같은 거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셔서 임직원들 대상으로 전파 교육을 해주신다거나 집합 교육을 해주신다거나 메일이나 게시판 등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담당자에 의한 통제인데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담 부서 그리고 그 담당자 지정은 이제 기본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그리고 그런 직원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상부에 보고하고 관리하고 임직원 교육 등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툴에 의한 관리입니다. 대부분 유료 툴을 구매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 인스펙터 같이 무료 툴을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일단 툴을 활용을 하는 것 자체가 비용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는 이 툴을 도입을 한 것만으로도 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그 오딧, 감사에 의한 통제인데요. 이 툴을 도입해서 내부 감사를 진행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제도 개선에 의한 통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직 내에 지침 등이 마련이 되어 있으신 경우가 대부분은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징벌에 대한 규정이 있으시다면 실제로 우리 조직에서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그 설치가 되어 있을 때 그 징벌 규정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여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이제 최소 그 2번, 그러니까 반기별로 진행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하셨을 때 그걸 문서화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그 단속을 당하시게 된 경우에 우리 조직에서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라고 조직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거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하게 그 문서로 반드시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자, 관련해서 그 양벌 규정, 면책 사유가 인정된 판례, 그리고 인정되지 않은 판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양벌 규정, 면책 사유가 인정된 판례입니다. 파란 글씨 좀 같이 한번 볼게요. 피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타사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며 그 보유 현황을 관리해 왔던 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별로 설치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 현황을 파악해 왔으며 직원들로부터 보안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법원에서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 면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 글씨 같이 한번 보면요. 피고회사는 평소 피용자인 피고회사 직원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시켰고 피고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구입하여 사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 그러나 업무에 필요한 일부 유료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한 이력이 있다거나 2014년 저작권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용자에 대한 위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주장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문서로 법원에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이용 허락과 양벌 규정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어떻게 프로세스를 해 나가야 되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굉장히 헷갈려들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양벌 규정 그 면책 사유로 인정받은 판례를 보셨겠지만 법원에서 엄청난 걸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초반에 몇 가지만 좀 문서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들이면서 몇 가지 매년 업데이트를 하시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신 담당자분들 그 소프트웨어 전담 부서나 전담만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최소 투입으로 최대 성과를 도출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총 5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소프트웨어 담당 부서 그리고 담당자 지정입니다. 이거는 다들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관련 자료를 담당 부서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 부서별로 구매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중앙으로 다 취합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그리고 규정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건데요. 전사적으로 구매하는 오피스라던가 백신 소프트웨어, OS 제품들 이런 것들은 언제 어디에서 구매를 할지 또 개인별로 부서별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지 그리고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저는 포함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같은 동료를 처벌할 수 있겠어 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처벌 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 처벌 규정이 없으면 이거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직원은 본인이 바보가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조직 내 분위기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처벌 저희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위반을 하면 탕비실 청소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구두 경고, 그리고 두 번째 위반을 한 경우에는 담당자 그 소속 부서에 장에게 통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세미나를 뭐 저작권법 아니면은 라이선스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듣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할서를 작성을 하던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런 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사 분석인데요.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대통령 훈령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중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줄 보시면요.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직에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1단계에서 그 보유 라이선스들 다 중앙으로 취합을 하셨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리스트업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보유 라이선스를 작성을 하실 때는 저작권 서명 소프트웨어 그리고 구매 수량 이런 건 기본적으로 작성을 하실 테고요. 구매 방법도 저는 적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박스형 포장 제품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라이선스로 구매했을 때랑 그 박스형 포장 제품과 라이선스로 구매할 때 설치 그 대수가 다르다던가 아니면은 설치할 수 있는 하위 버전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매 방법도 적으시고요. 시작일, 종료일, 유지보수일 당연히 적으셔야 되고, 신규 소프트웨어인지 갱신하는 건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할당 부서, 그리고 어느 직원에게 할당되었는지까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파악이 되었으면 거기에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와 비교 분석을 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업무상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될 거고요. 필요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라면 이제라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경 조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에디션 그리고 버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조직에서는 더 비싼 프로페셔널 에디션 구매했으니까 이거보다 저렴한 스탠다드 에디션 설치해도 문제 없겠지라고 하시고, 그렇게 그 에디션을 맞지 않게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거의 다 라이선스 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디션이 다른 경우는 저작권사에서는 이걸 각각 다른 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에디션은 잘 맞춰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교육 유지 단계인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예방 교육을 하셔야지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파 교육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메일이나 게시판 등을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요. 직원들은 다 각기 수준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직원은 한 번만 들어도 다 알아듣고 이해를 하지만 어떤 직원은 3-4번 이야기해야지만 그거를 이제 그때서야 이해하기 시작하는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희 협회에 이제 스위퍼라는 툴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무료로 교육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들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같은 것도 받으시면 한 번에 양벌 규정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션으로 이제 저작권사 레터의 이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 내용 증명 AP 레터라고도 하고요. AP는 그 안티파이러시라고 하는 거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 굉장히 많이들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내용 증명은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형태는 저작권사에서 권한을 위임한 법무법인에서 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요구, 그래서 이틀에서 7일 내에 회신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 보통 내용 증명이 발송되면
저작권사는 그 의심되어지는 정황의 증거를 포착한 상태로 추후 법적 진행을 위한 1차적인 활동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법적인 활동을 안내함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정황의 증거를 같이 첨부해서 메일을 레터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픽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라면 그래픽을 사용하는 업종에 거의 다 발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는 이제 낚시성, 이제 내용 증명 이렇게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 증명은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모든 곳에 발송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와 반면에 오딧이라고 하는 감사는요. 내용 증명과 뭐가 다르냐면 그 감사 조항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이용을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율라 아까 말씀드렸죠. 엔드 유저 라이선스 어그리먼트 계약서에 동의한 곳에 발송을 하는 겁니다. 내용 증명은 의심되는 모든 것, 고객이든 고객이 아니든 상관없이 의심되는 곳에 발송을 하는 거고요. 이 감사는 본인들의 고객 자, 그래서 먼저 그 내용 증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내용 증명을 받으시면요. 일단 제일 먼저 이거 많이 문의하세요. 내용 증명 받았는데 회신을 해야 되나요? 회신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자, 여기 파란 글씨 밑줄 한번 보면요. 만약 답변이 없으면 무단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요. 일단은 회신을 할 의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회신을 할 의무는 없으시지만 내용 증명 받으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카페 같은 데 찾아보시고 거기에 글들도 많이 올리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무법인 내용 증명은 무시가답. 대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꼭 그 회신을 할 의무는 없지만 무시를 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내용 증명에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우리 조직에 정말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이 정품을 구매하지 않은 채로 정말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내용 증명을 받고 그때라도 이제 분쟁을 해결해야지 될 거고요. 우리 회사가 정품을 구매했고 불법 설치가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내용 증명 받으신 분들 종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법무법인의 내용 증명이 한 해에 한 번 보내고 끝이 안 납니다. 있고 일할 때쯤에 다시 한 번 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2주 후에 또 발송됩니다. 최근에는 최고장까지 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뭐 대응을 하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정말 우리 조직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지정한 기간 내에 회신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파란 색깔 줄 보시면 3일 이내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그냥 빠른 그 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3일이라는 기간 내에 이거 소프트웨어 담당하시는 분께서 휴가를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결제권자가 출장을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내용은 무시하시고 본인들의 업무 속도에 맞춰서 회신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 오딧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오딧도 굉장히 많이 메일이나 아니면 연락 등을 받아서 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감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가 본인들이 판매한 수량과 그리고 고객사, 설치되어 있는 수량을 비교하는 통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감사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 있는 제3자 감사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그러니까 저작권사에서 권한을 위임한 그런 감사 회사가 소프트웨어 구매 회사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한 회사를 감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또 최근에는 저작권사에서 직접 툴을 발송을 해서 고객사가 그 툴을 돌리고 그걸 회신을 하는 그런 형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감사 레터나 메일 받으시면은 이거 감사 꼭 받아야지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왜 받아야지 되는지 그쪽에서 주장을 하는 게 정말 그 의미가 있는 건지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작권사 측면에서는 이 감사 조항이 소프트웨어 이용 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존재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거는 오토데스크의 감사 조항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노란 글씨 좀 같이 한번 보면요. 오토데스크는 귀하 및 귀하에 인증된 사용자가 제품을 설치하고 액세스하며 사용하는 것임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전에 미리 고지해서 감사할 거고 본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니까 판매한 것보다 더 많은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귀하의 설치, 액세스 또는 사용을 확인하는 경우 귀하는 즉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을 해결하는 새로운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하고 오토데스크에 합당한 확인 비용을 지불합니다. 감사 비용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비슷한 예시고요. 이거는 퀘스트 소프트라는 저작권사의 그 감사 조항인데 노란색 글씨 또 같이 보면 최소 15일 이전에 얘기할 거고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추가 라이선스 또는 라이선스 업그레이드본에 대한 청구서를 발급할 거고 소프트웨어 이용 회사는 감사를 수행하는 데 소요된 상당한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 감사 비용 발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건 어도비 시스템즈의 그 감사 조항인데요. 보시면 7일 전 사전 통지하고 조사 결과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고객은 필요한 라이선스 가입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에 소급 유지 보수 및 지원을 즉시 취득해야 됩니다. 추가 지급 수수료 금액이 미지급 라이선스 수수료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귀하는 라이선스 확인을 수행하기 위해 감사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를 가끔씩은 피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세요. 뭐 그쪽에 실제로 불러서 막 정말 크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감사 연락이 안 왔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를 매번 그렇게 모든 저작권사들과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면서 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감사를 받으신다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챙긴 다음에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감사는 단속이 아니에요. 영장을 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고객사에게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 준비 기간을 갖고 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계 감사도 이렇게 빨리 받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 감사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책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세 가지 저작권사의 그 감사 조항에 대해서 좀 같이 저희가 읽어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 위반의 정도가 얼마일 때 감사 비용을 받겠다라는 내용들은 언급되어 있는데 PC당 얼마 아니면은 어떻게 받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이게 이 감사를 받아서 불법 소프트웨어가 검출이 되면 그거를 정품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감사 비용도 받아야지 되는데 이 내용이 언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감사를 받으시는 경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가 검출이 되면 그 이후에 저작권사에서 이만큼 감사 비용을 내라고 하면은 그거대로 내셔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대구에 이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한 분이 강의가 끝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저작권사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어떤 저작권사에서 감사를 실제로 받았는데 2카피 크랙이 발견이 됐는데 감사 비용만 29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단 이 가격을 먼저 책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감사를 받더라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 위반이 없는데도 감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히 없어야지 될 거고요. 감사를 매우 잦은 횟수로 요구하는 경우도 없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뭐 내용 증명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감사 레터 받았을 때 우리 조직에 이 소프트웨어 정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툴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바로 앞에 나가면 저희 그 스위퍼라는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스위퍼 부스에서 필요하신 문의사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